목차를 보시면 농학의 개념 및 분류안, 그다음에 이제 농학의 기록물, 농학의 지정 내용 및 전승 현황, 그리고 농학무가 갖는 이제 진정한 의미가 무언지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농학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농학을 주로 어디서 많이 봤나요? 은수야 어디서 많이 봤어? 농학을 봤어요. 그쵸? 정은이는 농학 많이 봤어요? 농학 한 번도 안 봤어요, 혹시? 이거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신할 또 태윤이는 농악 많이 봤어? 어디서 많이 봤어? 축제 때. 예. 그 농악은 굉장히 많이 우리 그 사회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는 이번 주랑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면 제가 그 6월 16일 날 마지막 총정리를 할까 했었어요. 사실은 다음 주에 총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시간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정을 뒤로 한 주 더 늦춰서 시험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순간순간 정리를 하는 단계를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언어의 뜻과 그 언어가 지닌 의미를 도출하는 게 공부의 첫 번째 요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막 이렇게 제 책자라든지 이렇게 뭐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 막 이런 용어를 설명을 해놔요. 근데 막상 그 용어를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진정한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부터 공부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그 뭐 태훈이도 그렇고 정은이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민중 뭐 예를 들면 대학생들도 농학을 두드리고 그리고 봤더니 농부들도 농학을 두드리고 그리고 부녀자들도 농학을 두드리는 어떤 이런 상황들 너무 특정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장구 치고 그다음에 뭐 청소년들도 계속 장구 치고 북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애매한 거야. 이걸 도대체 민속무용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궁중무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도출을 해야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그 작년 겨울에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경우는 이 지식 정보를 본인들이 굉장히 빠른 그 포털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뭐 그래서 모든 걸 네이버에게 물어보거나 다음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토 사이트한테. 그게 뭐냐면 김윤지라고 쳤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시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에 대해서 네이버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모든 어떤 부분을 섭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속 예술 사전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MOU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PPT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대학생들도 보고 대학생들이 춤을 추고 청소년들이 춤을 추고 엄마들이 두들기고 장구 두드리고 뭐 깽가리 치고 했던 이 민속놀이와 민속춤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첫 번째 문제, 첫 번째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보면은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전병호 선생님, 이병호 선생님, 송순학 선생님, 성경님 선생님, 김온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게 여기서 많이 이 분들의 책을 읽어본 사람도 있지만 읽지 않은 사람들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할 때는 그 전에 역사라든지 그 교재를 읽지 않고서는 해안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방법론적인 이 정의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예술 정의에 대한 방법론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용문화재 춤분석의 어떤 마지막에 어떤 그 과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도출, 의미, 정의를 내린다고 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했다면 그럼 뭐 혜준이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 다음에 뭐 은수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태윤이는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정병동 목사가 뭐냐면 사람은 말을 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게 본능적으로 말을 했던 야! 하면서 때리면서 말을 했던 전략적으로 말을 했던 간에 이미 이 사고의 구조에서 그 틀이 어느 정도는 짜여져서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든 이제 반복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 보세요. 얘기를 할 때 말을 할 때에 주로 쓰는 모션과 쓰는 단어가 일정해요. 그 단어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단어라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특히. 그러면 이분들이 말하는 가연, 민속 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챕터들은 거의 처형론을 빼고는 제가 뭐라고 민속 무용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 무용 문화재는. 왜? 주요 무용 문화재는 민속 무용이 주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국립국악원에서 이미 뭐 예를 들면 춘행전, 그 다음에 무사냥, 그 다음에 포구락 이런 학춤은 이제 지방무용문화재로 돼 있는 게 있겠죠. 그런 문화를 전승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주요 무용문화재로 그 보존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어떤 취지가 있고 전승력이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승을 하고자 하는 그 기간 자체가 전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본다면 주로 민속 무용이 주요 무용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민중성 이 분들이 말하는 이제 교재를 봐요. 책을 봤더니 이제 또 방법론 이 민중, 지역, 전승, 세시, 민속장단 이거를 공이 이 5분의 이 학자분들이 똑같이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병호 선생님이 민중성만 얘기를 했다. 김원경 선생님이 지역성만 얘기를 했다. 이병호 선생님이 전승력 그건 개인차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5분이 공이 똑같은 키워드를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내밀었다. 그렇다면 민속무용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살기 위한 본능적 움직임으로 시작을 해서 고대죠, 고대. 선사. 살기 위한 본능적인 어떤 움직임을 토대로 쫙 흘러가요. 어떻게 역사와 예술은 제가 흐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문화와 사회와 그 다음에 제도와 사람과 그 다음에 자연과의 어떤 뭡니까 이게 변화의 흐름 속에 처음에 이 하나였던 춤이 계속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층 문화, 이 상층 문화가 아니라 이 민중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민중의 삶에서 이것이 이렇게 꿈틀거렸다라는 거야. 꿈틀거렸는데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이게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은 행위자가 향유자가 되기도 하고 향유자가 행위자가 되면서 세시와 의식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모든 판에서 했던 여기 이제 핵심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전병호 선생님 얘기를 빌려서 한다면 더불어 노는 열린 춤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니까 더불어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내가 공연이라는 어떤 그 돈을 주고 공간에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유자, 행위자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어울려서 노는 모든 공간에서 어울리는 열린 춤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거의 조선,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 개념이 적용되냐라는 거지. 건무 뭐라고 제가 유형화했어요. 주요무용문화재 미속무용이라고 했죠. 승무, 무고 또는 고무, 북춤, 그거 얘네들이 할 수 있어요? 더불어 노는 열린 민중이 춤을 출 수 있냐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더불어 노는 열린 춤에서 오늘날까지 어떤 춤을 얘기를 하냐면 보여주는 단독 춤을 다 아우르는 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기 위한 본능적 움직임을 시초로 해서 역사적 배경하에 기층 문화의 속에서 연이익 전승이 되면서 특정 계급을 위한 향유층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향유자가 되고 향유자가 행위가 되면서 모든 판에서 이루어지는 더불어 노는 춤이 사실 열린 춤이 민중의 놀이, 민중의 무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에 와서 적용을 시킬 수 있냐라는 거지. 그 개념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민중의 어떤 그 춤들, 그 다음에 막 무녀들이 췄던 춤들, 제인들이 했던 그 사자춤들, 그 다음에 막 그냥 뭐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어떤 이런 어떤 막 몸풀이 춤들, 민중의 어떤 움직임, 농악의 어떤 움직임들을 어떻게 그거를 단독화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용한 사람이, 기생이, 춤추는 여자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전문화하고 단독화하고 예술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까지 이 부분을 아울러서 저는 이제 그 민속무용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전 학회에 논문이 이제 실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춤을 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행정으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 그리고 첫 번째는 공부를 딱 시작을 할 때 과연 고전 발레가 뭐냐, 과연 현대무용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자꾸 컨템포리라는 얘기를 계속 컨템포리 그래 동시대야. 그래서 컴파니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한국 춤은 뭐고 우리 춤은 뭐며 전통 춤은 뭐며 민속 춤은 또 거기서 뭐야. 근데 어떤 여기서에 있던 선생님들은 지역의 뭐 민중의 춤이라고 그랬어. 예를 들면 민중에서 노는 그러면 농악춤도 민속무용이고 그 다음에 굿에서 이루어지는 춤도 다 민속무용이라고 했는데 승무랑 지금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무용이 메인이 되는 승무 뭐 예를 들면은 건무 이런 고도의 어떤 예술성을 갖고 있는 그 춤도 이렇게 말하는 더불어 노는 열린 춤으로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념이라는 거는 뭐냐면 개념이라는 거는 고전 불변의 어떤 개념도 있지만 그 시대성을 적절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 포용을 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거를 제가 이제 이런 논리를 말씀을 드릴 때 반박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시험 기말고사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요 무용문화재에 우리는 주요 무용문화재 춤분석이잖아요. 무용문화재 주로 그 대상의 종목이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민속무용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무용문화재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 있어서 또는 계속 연구를 뭔가 자기 전공을 딱 잡고 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어떤 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말했던
여기 먼저 선구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학자 선생님들이 그 했던 부분들을 한 번도 안 읽어봐요. 보통. 근데 아마 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서 하나도 안 읽었다고 난 생각해. 100%야.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을 해서 이 모든 부분들에 섭렵을 한 다음에 본인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관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그대로 얘기를 해서 그대로 있는 어떤 앵무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시키고 개념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논리적인 사고를 펼칠 줄 아는 연구자 사실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마 그 부분을 아마 포커스로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 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악과 농악의 기록물, 농악의 지적 내용 및 전승 현황, 그리고 농악무의 이제 가치 및 의미입니다. 자, 농악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중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서 그거를 갖다가 염원을 신명으로 풀어낸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민속놀이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의 농악은 어느로 분류되어 있을까?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의 농악은 어떻게? 악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뭔가 이게 좀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할 게 많겠어. 그래서 고대 농경사회, 왜냐면 이게 농자가 그 농자잖아요. 농경사회에서부터 민중의 희노애락을 이제 풀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민속놀이인데 사실 농악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아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한인논문과 국내학술지 대표 서적이 있지만 농악무에 대한 연구는 그닥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농악을 제가 이제 샘플링해서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뭐냐면 그 12거리로 보통 돼 있습니다. 12거리. 처음에 이제 그 인사굿부터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끝맺음으로 돼 있는 12거리인데 거기에는 사설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장단도 나오고 복색도 나오기 때문에 농악 하나를 두고 너무나 종합적인 예술 체제이기 때문에 미술과 음악과 국문과 그 다음에 역사학에서 굉장히 이 농악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농악이 뭡니까? 작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유네스코에 농악이 등재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고 농악은 종합예술로서의 어떤 다양성과 현장예술의 일회성, 민속예술의 즉흥 때문에 이점은 있어.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열린 노는 춤이라고. 누구나 어울려서 누구나 치는 거야. 장단치고 막 깽가리 두드리고 할 수 있는 종합예술로서의 현장예술이지만 농악 속에서의 어떤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용이 갖고 있는 일시성 그리고 한번 하고 없어진 어떤 부분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복합 예능으로서의 농악무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좀 주목해 주세요. 제가 약간 챕터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수업의 어떤 개요를 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걸 앞장으로 넘겼습니다. 요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과 똑같은 그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나 사회 체제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학문이,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학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학문적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저는 참 신기했었어요. 그거를 그 중국에 계신 조선족 선생님 오셔가지고 발표했을 때도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 무용교육 또는 교육무용에 대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셨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체계적으로 저걸 작성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거는 뭐냐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연속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랍장 정리라든지 책상 정리를 왜 합니까?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체제 자체를 갖다가 발전적 체제로 유지하기 위해서의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누구보다도 무용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다음에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무용하는 사람을 굉장히 그 순수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학문적으로 이 무용이 사실은 굉장히 그 이렇게 잡을 수 없는 무형이잖아요. 그래서 무형 문화재잖아요. 이런 흩어져 있고 그리고 사라져 버리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워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체계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드워크도 많이 나가봤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춤들인데, 제가 서두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있잖아요. 민속 무용이라는 거, 농악 안에서의 무용이라는 거 잘 몰랐어요. 무엇 의미하는지를 몰랐다고. 근데 대충 들은 풍울은 있어. 그래서 민속 무용이라는 것은 그냥 뭐 민중들이 추는 춤, 대중적으로 추는 춤, 비전문적인 어떤 춤들, 하지만 기존적으로 지금 전문 예능으로 가고 있는 이 춤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느냐.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지금은 영상 기록이라든지 좋게 남아 있지만, 미정리, 미개념,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립하는 거. 그 다음에 개념, 유형화하는 거. 체계화. 이걸 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거예요. 믿을 만한 예술 지식화. 사실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믿을 만한 이 민속 무용, 주요 무용 문화재 속의 무용을 어떻게 믿을 만한 예술 지식화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전통이라는 것은 근대랑은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근대를 설명했잖아요. 그 시각화되고 어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막 머리를 길러. 그리고 이제 쪽을 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가씨 머리를 딱 하거나, 아니면 큰 머리를 하거나, 그러고 있다가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뽑거나, 뭐죠 이거 포마드를 바르거나, 뭐 장식을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유지했던 그 틀에서 조금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를 싹둑 잘라버려. 예를 들면 그게 근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랑은 완전히 상반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근대의 어떤 심벌로 나왔던 사람이 뭐야? 최승희거지. 최승희가 춤만 췄나? 아니거든. 브로마이드도 찍고, 그 근대 여성을 상징하는 프로마이드도 찍고, 사진도 찍고, 잡지 모델도 되고, 비누 샴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선전도 하고. 자, 전통춤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조선의 어떤 느낌들,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그 고전의 어떤 느낌들을 전통춤이라고 둔다면, 전통춤과 한국춤과 우리춤은 또 틀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통춤이라고 둔다면, 지금 화면 제일 큰 의미가 뭘까? 사실 요거는 맥락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이게 제일 커요. 대자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중자예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
대중화로 따진다면 굳이 전통춤이라는 거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선 후기의 춤들이에요. 시대로 굳이 따진다면. 그리고 그 이후 근대에서 나왔던 무용들, 그러면 그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구체춤과 뭘 얘기했죠? 만들어진 어떤 그 승전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춤이라는 거는 굳이 따진다면은 전통의 어떤 전통의 말 그대로 전통 사회, 쉽게 말하면 전통 사회라고 하는 조선 이후의 모든 것들은 사실 전통춤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한국 것의 춤, 한국의 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라는 지리적 요소의 한국 춤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국이라는 지리 내에서 한국이라는 역사 안에 쭉 나왔던 그 시대의 춤을 한국 춤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춤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 춤이란 거냐?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야, 우리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있어 말이야 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시 공간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기 노천구장을 걷다가 갑자기 야, 우리 수업 있잖아 얘 이렇게 하면 저는 이상한 여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축적된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축적된 경험하에 동시대적인 부분에서의 소통하는 그 단어를 우리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고 나와 같이 했던 세월이 전혀 없고 근데 그냥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걔를 갖다가 우리 옛날의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 지금 있잖아 라고는 말을 안 한다는 거지. 우리 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이 축적돼서 쭉 한국의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쭉 왔던 부분에서 오늘날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말하는 동시대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춤이라고 한다면 어떻다? 현대와 발레가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이. 왜냐면 동시대성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민속무용은 전통춤에 해당됩니다. 전통춤에. 그래서 저는 이걸 민속무용이랑 궁중무용으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민속무용만 이제 지금 분류화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냐면 전문 예능과 민간 예능으로 나눕니다. 이게 좀 약간 잘렸는데 이게 단독이에요. 단독. 자, 이 말은 뭐냐면 단독이라는 게 무용만 단독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걸 보시면 중분류, 이게 이제 대분류를 했죠. 그 다음에 중분류를 해보면 여러분 행위자와 형태로 나눴을 때 행위자가 민간이라는 거야. 민간. 여기에 행위자는 전문인이라는 거지. 자, 또 한 가지. 밑에 형식으로 본다면 무용의 관점으로 보세요. 무용의 관점. 무용이 어떤 식으로 복합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복근놀이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두드리잖아요. 근데 무용은 이렇게 무용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용이 복합적 요소로 서브의 역할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예능에서는 오로지 그 무용만 초점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단독은. 자, 그렇게 나눴을 때 형태로 본다면 핵심입니다. 핵심. 이 민간 예능을 어떻게 나누냐? 농악 있죠, 굿 있죠, 그 다음에 뭐 탈놀이 있죠, 가면극 있죠. 이걸 어떻게 나누냐? 농악 무용, 그 다음에 세시 무용, 사찰 무용, 무속 가면 무용으로 나왔다는 거야. 요건 의미적 파악이 의미적으로. 그래서 농악 무용, 세시 무용, 사찰, 무속, 가면인데 여기서 또 핵심 뽑는 거지. 농악에서의 핵심은 음악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시의 그 중심은 사실 놀이예요. 세신날의 중심은. 그 다음에 사찰 무용의 중심은 의식입니다. 의식. 그 다음에 무속 무용도 마찬가지로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가면 무용의 중요한 거는 연희입니다. 연희. 연극적 요소라는 거예요. 연자는 펼쳐질 연자입니다. 그리고 전문 무용의 가장 핵심은 무용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또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지역과 계통으로 나누는. 그래서 그래도 이 민속무용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권역별로 나뉩니다. 권역별로. 그리고 전통 무용은 이제 전문 무용은 기반과 제인과 전제와 그다음에 요 밑에가 보면은 무속계통이죠. 무속계통. 그래서 기반계통 무용, 제인계통 무용, 전제계통 무용, 무속계통으로서의 전문 무용인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이런 거죠. 이게 제일 좋은 예입니다. 승무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자, 승무의 시작을 유래를 따지기가 참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승의 무니까 승려들이 췄던 춤이야. 그러면 승의 무가 실질적으로는 연희의 어떤 탈놀이 가장에 나왔던 거란 말이야. 노장가장. 거기서 똑같이 교방가요의 이 승무라는 명칭이 극의 요소로 나와 있는데 조선 후기만 해도 얘가 사실은 탈놀이였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고성오강대라든지 봉산탈춤이라든지 보세요. 노장춤 있죠. 노장춤, 중춤. 그러면 실질적으로 승무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얘가 임해방유 승무, 한영순유 승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라는 거지. 이 혼성과 이 말도 안 되는 이 지금 어지러움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 이거지. 이거를 어떻게 전문 예능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어떤 제인계통 전문 무용이 자 승무가 민속 무용인 거는 맞아요. 승무가. 근데 그 원류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승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 어머니와 아버님을 찾아가 봤더니 얘는 탈놀이에서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인계층의 그 전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민속 무용의 전문 예능으로서의 승무라는 거예요. 승무라는 거. 그래서 그게 오늘날 여기서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보여주기 위한 단독 춤으로서까지 민속 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태평무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부치춤과 근대의 한성준 선생님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태평무를 제인이 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개념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제인이라는 거는 쉬워요. 제인이라는 거는 제주제자야. 제주제자. 그래서 제주를 부리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사당패, 그다음에 사당패. 어마어마하게 패들이 많이 그 연희 집단이 엄청 많이 생겨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거를 모두 뭉뚱거려서 사실은 제주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제주가 많은 사람을 제인계통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제인계통의 무용.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오늘날 승무로 단독의 어떤 아주 고도의 예술성을 발휘하는 춤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우리 예능인들이 춤추는 사람이 추는 승무와 그 다음에 남해안 별신구에서나 아니면 그 고성오강대나 보산탈춤에 똑같대요. 장삼자랑 똑같이 해서 나와요. 오방신장무가 노아. 그거를 같은 중춤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민속 무용으로는 통틀어 볼 수는 있지. 대분류하에. 하지만 그걸 조금 더 나눈다면은 동일선상의 민속 무용의 계통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거를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년까지는 아니지만 고민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고민했던 부분이 조금은 이런 그 공부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얘기 잠깐 한다면 재밌어요. 공부가 참 재미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제가 티타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고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고 싶다고 그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망상이에요. 자아도취인 거지. 막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막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사실은 할 수 있는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지루함이 와요.
그다음에 꼭 해야 하는 일을 한다면 답답함이 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10년 유성을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하다 보면은 급에 달한다. 최고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전문가로서의 그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거, 그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집합 안에 그 세 개의 원,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에 그 교집합 세 개가 다 영역이 되는 그 이루는 그 세 개의 교집합이 뭔지를 요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 빨간 색깔을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10년만 고생을 하면 그 분야에서는 한 줄을 그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표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표현의 욕구. 내가 앞자리에 서야 되는데 제가 앞자리에 서고, 내가 센터에 써야 되는데 내가 왜 서브로 밀려갖고, 굉장히 그런 고민들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그게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그 나이는 중요했었어. 근데 내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뭐냐면, 표현의 욕구.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건 뭐냐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죽이고 사느냐, 그걸 살리고 사느냐, 이제 이거의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껏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 빨간 색깔을 아주 붉게 만드는 거지. 근데 저는 그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인 것 같아요. 공부.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춤이라는 개념은 참 힘들어요. 근데 참 춤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를 가장 최고의 예술의 경지라고 생각을 해. 시를. 그 엑기스, 그 사고의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이 본연의 어떤 인간의 어떤 마지막 엑기스를 글로 남기는 게 사실은 시인데, 춤이 시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시를, 정지된 춤을 어떻게 움직이는 시라고 본다는 거지. 나는. 근데 그거를 그런 사유들의 어떤 학대, 그다음에 계속 그 생각하는 습관들로 해서 이런 어떤 돌출된 어떤 단어들을 표현할 수 있어서 일단은 참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학계에.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민속 무용은 참 어려워요. 궁중 무용은 참 그나마 정확하고 그리고 깔끔해요. 왜냐하면 정제무도홀기라든지 악학개범을 보고, 또는 실록을 보면, 실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왕도 모르는 기록이 객관적으로 써져 있는 책이에요. 책. 록자죠. 근데 민속무용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를, 민중은 실질적으로 그 순간순간의 삶에만 충실을 했지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욕구가 그닥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 존재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어떤 혼선들, 막막함, 답답함, 그다음에 이 정리 안 된 이 노선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민속 춤의 어떤 연구자들 또는 우리 춤의 연구자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야. 발레도 그렇고 현대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현장적인 어떤 종합예술로서의 어떤 춤이 과연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이 현대어 발레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춤이 오늘날 구축되었는지, 이제 그거를 메커니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좀 즐거움, 좀 찾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그 혼선된 거를 조금 정리하는 입장으로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조금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농악무의 분류는 보면 종목 분류에서는 좀 아직도 많이 제가 다듬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부분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날의 동해안 별신구, 그다음에 남해안 별신구, 그다음에 고성 오강대는 오늘날에도 그 즉흥성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 그래서 잠깐 보면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까지는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요 무형문화재 춘분석을 뭘 했냐면 승무, 그다음에 진주, 건무, 승정무, 한량무 같은 전문 예능으로서의 이 부분을 다뤘다라는 거예요. 민속무용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전문 예능. 근데 오늘부터는 뭘 다뤘냐면은 이 부분을 다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민간 예능으로서의 복합적인 요소의 무용에 대한 춘분석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머리 구조 속으로 그 구조화가 돼야 되는 것이 이거였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지난번 했던 승무와 오늘날 말했던 이 무용의 복합적 무슨 이게 지금 단어의 어떤 의미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춤추는 사람이 추는 춤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태평무, 승정무, 항무, 그다음에 처용무, 건무 다 춤추는 사람들 전문 예능이 춤의 단독적인 승무를 보았다면 자, 지금부터는 농악이라든지 탈놀이라든지 강강수월래 같은 복합적 요소인 민간 예능 누구나 어울려서 추는 춤의 특성이 뭐냐라는 거야. 쉽게 설명을 하면 승무, 건무 바깥에 있는 일반 아줌마들 데리고 와서 한번 춰보라고 그럴까? 그 느낌이 나오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고도의 연마된 기술에 의한 우리들만의 춤이에요. 사실은 그게 전문인 거예요. 전문. 그래서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간 예능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얘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의 징을 너는 쳐야 된다. 그다음에 얘야 너는 여기서 한번 장구를 뚜닥뚜닥 오른쪽 왼쪽 한번 두들겨 줘야 된다. 그렇게 민중 대동 누구나 어울려서 모든 열린 춤이 출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민간 예능으로서의 복합적 요소의 무용이라는 거죠. 자 그거를 왜 권역별로 나누냐? 이것이 주요 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의 이해의 첫 번째 요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무형문화재가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 있어요. 뭘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 상규, 크게 무형문화재가 뭘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페이퍼 뒷장만 한번 넘겨봐요. 내가 농악을 어떻게 분류해 주는지. 너무 세분화 있다, 야. 그 시도와 주요 문화재로 나뉘어요. 이건 뭐야 이거는? 주요는 중요해서 그런가? 그럼 시도는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그리고 너무 재미난 단어 같아요. 자, 문화재는 중요와 시도무용 문화재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 저는 전공이 전통 후기예요. 조선 후기 춤이에요. 저는 제 전공이. 왜 조선 후기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뭐냐면 실학 사상이 일단은 전파되면서 서민 예술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궁중의 중심, 상류층의 중심, 예술은 그런 거야. 이런 어떤 상층문화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 유교 사상들, 간념적인 부분들로 있다가 사람들이 민중의 이제 시야 사상이 막 도입되고 그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중의 일상생, 민중 예능의 르네상스 시기가 사실 18, 19세기예요. 18, 19세기.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여기
농악을 뭘로 보냐면 일단 노자, 왜? 일하는 거니까. 농사를 막 지으니까 노자. 그 다음에 축원, 막 굿할 때 두드리죠. 막 신을 막 오신이라고 이렇게 즐겁게 해줘야 돼요. 축원. 또 하나는 뭐냐면 건립. 이제 마을 행사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이제 돈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두드리고 집집마다 사를 구하거나 사를 구하거나 예를 들면은 그 단체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운영비를 일조하게끔 막 두드리고 즐겁게 해주는 게 이제 사실은 건립이에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는 그거예요. 저기 군악, 군사. 왜 이게 나왔냐면은 농악에 그 진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프롬 패턴이 있어. 우리가 춤출 때 예를 들면 처형후에 뭐 일자서기 했다가 원도라 갔다가 뭐 그다음에 뭐 일렬로 나가기라는 어떤 프롬 패턴이 있듯이 농악에도 진법이 있어요. 주로 어떤 진법이 있냐면 뭐 칠체라든지 멍석말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일자사이라든지 그런 어떤 진법이 있는데 여기 진법 안에 뭐가 있냐면 자꾸 계속 나오는 게 진군악이 있어요. 그 대대로 내려왔던 농악 안에 진법을 봤더니 진군악이 있다라는 거야. 진짜는 전진하다 진짜야. 앞으로 나갈지. 그 다음에 군은 뭐냐면 군사 군자야.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기원설로 보는데 17세기에도 꿈틀꿈틀, 18세기에도 꿈틀꿈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 이렇게 사극을 이렇게 보면 시정거리, 시정시가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한 조선의 뒷골목이 나오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김홍도 나오고 그 시정 거기서 그 뭐라고 그래 연희패들 또는 둘레패들이라고 이제 예지면 이건 이제 농사들 얘기를 하는데 패들이 연희패들이 엄청 많이 막 놀고 떠들고 또 춤추고 막 이래요. 근데 얘네들만 떠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세시마다 예를 들면 농사가 거의 끝나는 음력 7월 15일 날 100종류, 100가지의 곡식의 그 씨앗이 나온다라고 하는 백종절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농부들이 다 쉬어요. 그때 시가에 나와서 이제 음악을 두드리고 흥겹게 놀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전문 예능인을 보면서 둘레패는 아니에요. 둘레패는 이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패고 연희패들이라든지 남사당 패들이 그렇게 흥겹게 놀고 두드리고 이런 어떤 모든 문화들이 서민 예술에도 자극이 됐다라는 거예요. 농부들 또는 어린이들 그다음에 여자들도 뭐냐면 이렇게 흥겹게 가락에 맞춰서 모여서 노는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 축제가 왜 있니? 그날은 축제다. 사람이 모인다는 거야. 모이면 일단은 시끄럽고 음악이 나오고 락이 나오죠. 락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술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신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설날이면 설날 그 다음에 추석이면 추석 단오날은 단오 그 다음에 백종날은 백종날에서 모입니다. 모여서 흥겹게 노는 문화에서 사실은 이 조선 후기의 민속놀이, 음악, 그 다음에 민속춤이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그 유래를 보면 근데 그것이 이 접에는 쫙 깔려 있었어요. 조선 후기에 깔려 있었어요. 자,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농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농부가 예를 들면 뭐 입춘날, 봄을 갖다가 맞이하는 날, 이런 날 간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냐면 민중과 하는 행사를 해. 그러면 이때 누가 초빙이 되느냐? 거기에 흥과 어떤 전문성인 어떤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이 제인과 춤추는 여자들이 함께 어울린다. 함께 어울린다. 그래서 이게 어울려서 노는
그리고 마무리해. 근데 그런 어떤 일방적인 구성과 형식이 있었어요. 구성과 형식이 부산 지역으로 왔을 때는 부산농악이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충북에 갔을 때는 충북농악이 됐어. 제주도 장난 아니야. 너무나 특이한 거야. 농악이라는 명칭 자체를 쓰지 않아요. 내가 지금 기억을 안 나. 내가 지금 논문 쓰긴 썼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둘레팬지 무슨 아무튼 농악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논농사를 짓지 않아 제주도. 그래서 제가 이때 이 단어 보고 내가 야 역시 제주도라고 생각했었어. 농악이라는 단어는 육지에서만 썼던 거지. 이거 참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농악이 여기에서는 전라도, 여기에서는 충북, 여기에서는 강원도, 여기에서는 경상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할 탈놀이도 마찬가지예요. 탈놀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야. 근데 농악은 다행히도 앞에 지역을 따고 농악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만 탈놀이 같은 경우에는 그 명칭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중부지방에 있는 봉산탈춤과 여기 경남에 있는 오광대를 다른 걸로 생각해. 자 보세요. 가면 권역별이잖아요. 이거는 가면무용이에요. 가면무용. 그래서 고성오광대 봉산탈춤. 고성오광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상도 지역에서 추는 가면무용 또는 탈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봉산탈춤은 중부지역, 서울권 지역에서 추는 탈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자, 그러다 보니까 농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그 강릉과 청주농악으로 나뉘어졌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자, 1900 그러면 왜 이게 주요와 시도냐? 주요와 시도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좀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탈놀이, 붓, 농악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전파돼서 그 지역의 어떤 지역성이 발현되는 어떤 부분들은 시도무용문화재로 가고, 주요 무형문화재, 중앙권에 있는 중앙관리, 국가가 관리하는 뭐 동묘제, 그런 어떤 지역성이 없는 뭐 초용모 같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주요 무형문화재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지정이 안 됐지만 춘행무라든지 무산양 같은 궁중에서 했던 정악이라든지 그런 어떤 궁중의 어떤 부분들은 중요로 가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건 시도로 가라는 어떤 제언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잘 그거 정리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요 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의 분류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옳은 가이드를 하면 참 좋겠다는 거지. 자, 여기서 질문. 지금은 지방자치도예요. 그렇죠? 지방의 모든 행정권과 운영권, 예산권들이 중앙 통치를 받지 않아요. 중앙 집권을 받지 않아요. 어때? 그러면 시도무형문화재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계속 지정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지역문화를 강조해. 할 것 같죠? 왜냐면 봐요. 그게 그 지역이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막 관광객들이 막 몰려와. 막 우리 지역으로. 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표상화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지역은요, 우리 뭐 제주도는요, 뭐 백서 같은 거, 역사서를 보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 지역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정신과 의상과 사람과 음악이 담겨져 있는 총체적 예술의 하나를 보여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야.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진도가 어떻다?
민속예술고장으로 특구화를 하려고. 그리고 거기 볼거리가 일단 많아요. 왜냐면 각 지역이 지금 지방자치 때문에 지방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지역을 고유성 대표할 수 있는 예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술을 지금 브랜드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무용문화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1900 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부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서도 고창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팔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이 지역구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는 결국 성동구 농악이라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난립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저의 관점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이 전통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시도무용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 일단은 간의 입장도 시도무용문화재를 주관하는, 예를 들면은 전라북도라든지 그 도청의 입장, 시청의 입장도 우리 지금 축제를 하는데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춤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악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오픈된 마인드가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충분히 이거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 지금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문제점이면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물론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승이 됐었어요. 물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승이 됐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예술성과 학술성 간의 어떤 100년 정도의 전승을 했던 실증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진주농악이라든지 주요무용문화재로 지정이 됐던 어떤 1960년도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은 1960년도 40년도 때에는 분명히 이런 어떤 그 지역에 농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주요무용문화재 같은 경우는. 근데 참 애매하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구례는 또 2010년도 때 됐네요. 보니까 주요무용문화재가. 이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요무용문화재와 그 시도무용문화재를 분류화하는 어떤 나누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시도무용문화재가 난립돼 있는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문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다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이 복합적인 요소의 어떤 이 농악 속의 춤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자, 3번 챕터 농악과 무라는 부분에서 요거는 주로 이제 정병욱 교수님 돌아가셨죠. 정병호 선생님이랑 이제 이병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굿놀이를 하거나 농악을 할 때 보면 제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이거는 조선 후기 그쯤에서 나타난 단어인데 전문 예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음악과 춤추는 사람의 어떤 그 딜을 제비라고 한 거예요. 제비. 그래서 뭐 장구 제비, 그 다음에 소구 제비, 무동의 그러니까 북 제비, 장구 제비라고 하는데, 그 세구는 실질적으로 리더예요. 농악에서. 그래서 이분이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굳이 이걸 농악 안에서 춤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발림춤이라고 하거나 부포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장구는 농악에서의 장구의 춤은 앉아서 추는 춤이 거의 없고, 앉아서 추는 춤이 아니라 장구를 들고 추죠. 그래서 그거를 설장구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북의 그 춤은 그냥 북춤이라고 해서 농악의 이제 그 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요. 소고제비의 그 무는 소고제비가 사실 작은 북이에요. 작은 북. 이거를 복고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복고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의견이 있을
부분이 좀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다음에 자, 그다음에 무동의 놀이를 이제 그 농악에서 주로 무동이 나와요. 그 어린 이제 남자들이 나오는데 춤추는 또 아동, 깨끼춤, 쩍쩍이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춘다고 해서 그걸 손춤,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나비춤, 그리고 농악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냥꾼, 뭐 포수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두 다 그거를 잡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색. 그래서 잡색들이 추는 춤이라고 해서 동물 가장춤 또 1인 2역의 어떤 춤이라고 뒤에 그냥 춤자만 붙였습니다. 이제 그 외에 본다면 채상목, 팔 벗고 농사풀이, 수박치기, 이제 기러기 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농악 춤을 볼 때 제가 청주농악도 보고 강릉농악도 보고 둔천평농악도 보고 진도농악도 봤어요. 네, 봤는데 깽가리를 치는 세군이죠, 세군. 정말 장단을 잘 쳐요. 보통 농악의 장단이 뭐 7채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춤을 가장 전문적인 그 농악에서도 무용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모예요. 상모. 그 다음에 소고 또는 팔복고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용하는 남자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콘텐츠라는 거지. 예, 이 부분이. 이건 이제 뒤에 설명해 볼게요. 농악이 과연 존재했느냐? 자, 이거 PPT를 잠깐 보시면 이한철이 조선 후기의 하가입니다. 하가. 1808년도부터 1880년도에서 19세기 사람인데 12월 달에 농촌의 풍속을 그린 농가월용도입니다. 농가의 월에 해당되는. 근데 오늘날의 농악과 거의 유사해요. 장구 노우죠, 소고 노우죠, 맨손춤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태평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농악하는 장면이 분명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농악하는 장면이. 근데 그래서는 엄청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북을 두드리고 음주가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농악이라고 보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그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는 쉬거나 어울려서 뭐 장단을 치고 술을 마셨다라는 기록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새시기에 그 하나일 뿐이에요. 이동무가 쓴 경동 잡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인데 중원이에요. 음력 7월 15일이 되면은 백중 또는 이렇게 사라졌네요. 백종이에요. 죄송해요. 백중 또는 백종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뒤에 있네요. 백중 또는 이 무렵과 그 이제 가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서 100가지의 곡식이 씨앗을 갖춘다고 해서 백종일 또는 망혼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가장 농부로서의 어떤 그 가장 큰 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날 농민들이 백종은 농사 일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돼서 휴식을 취하면서 야 우리 진짜 이 올 한 해 농사도 고생 많았네 이러면서 서로 다독거리고 서로 이제 못다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모여 노는 풍습이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놀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이 굉장한 가무가 펼쳐졌을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하해안 벼신구 백종놀이, 백중놀이가 생긴 거야. 오늘날에 어마어마하죠. 그게 이제 중부지역인데 그게 이제 덧배기춤이 나온 거예요. 덧배기춤. 농사 짓는 농부들이 백종, 음력 7월 15일에 추는 춤이라고 해서 백종춤 또는 백중놀이, 백중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역사성이 그리고 전승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자, 그 무형문화재 보고서를 보면 제가 어제 그걸 다 찾아봤어요. 무형문화재 보고서를. 근데 시도 무형문화재 보고서는 시도가 관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형문화재 보고서라고 말을 할 때는 다 중요 무형문화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무형문화재 보고서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주요 무형문화재만 하지 시도 무형문화재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할까요? 행정적 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자, 세 가지 지정 보고서는 세 개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1965년도, 1967년도, 1988년도입니다. 제2집 그 진주 삼천폭 농악을 지정할 때 보고서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 진주 삼천폭 농악이 1966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진주 삼천폭 농악이 지정 보고서라고 종목명이 나오지를 않았고 대신에 농악의 12차라고만 돼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농악을 전국에 있는 종목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악을 지정하는 이유, 농악의 유래, 형태, 계절, 구성, 복색. 그래서 농악이 쉽게 말하면 한국의 모든 농사를 짓는 모든 지역에 농악이 있다라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유네스코가 지정될 때도 뭘로 지정이 됐느냐? 농악으로 됐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 진주 뭐 삼천포 농악이 된 것이 아니라 농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호남 농악, 호남 농악 할 때는 거의 이제 유사하죠. 그리고 호남은 자도와 우도를 또 나눴어요. 그래서 우쪽 지역, 그다음에 자도 지역. 재미있죠. 그리고 호남 농악을 보시면 농악의 구성 세신농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신날 하는 농악인 거죠. 자, 제19집 임실 필봉농악은 1988년도에 지정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보면 이제 지정의 이유,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기유라고 하는 거는 소지하고 있는 기물, 소지하고 있는 기구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뭐 기대라든지 농악을 할 때 필요한 소도구인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악기 구성, 그리고 필봉농악의 음악적 특징, 그다음에 6번의 무용적 특징, 그다음에 악보, 기능 보유자 조서. 자, 여러분. 제2집에서 제19집까지 지정 보고서를 썼던 연구자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목차가 틀리죠. 목차의 구성이 주요 구성은 뭐 예를 들면은 지정의 사유라든지 지정을 꼭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역사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악보의 어떤 구성은 거의 다 맥락은 유사하지만 그거를 이루는 목차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은 고찰을 해봐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정 보고서의 어떤 그 변화 양상,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이유들, 그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발생의 문제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는 꼭 필수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목차는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농악의 이제 3번 챕터입니다. 농악의 그 지정의 내용과 전승의 이제 현황을 보면은 크게 주요 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 이제 두 개를 봅니다. 자, 강릉농악을 보시면 이제 이게 2014년도 때 7월에 촬영한 그건데, 자, 여기 PPT 잠깐 보세요. 자, PPT 보시면 이게 그 시나리오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시나리오인데 처음에 강릉농악은 인사꽃, 두루치기, 발 맞추기, 성황 모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멍석마리가 들어갑니다. 7책 멍석마리. 그 다음에 오방지신 밝기, 하덕굿. 하덕이라는 거는 불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그 선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을 끄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붓의 어떤 원천지 하덕에 대한 부분도 굿을 이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사풀이가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강원도는. 그래서 가래짐, 농가리, 못 자르기, 이제 벽시 뿌리기, 못 찌기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다 어울리면서 북놀이를 하면서
국거리 장단과 함께 이제 뒷풀이가 끝나는 장면이고요.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농갈이에요. 그래서 강릉 농악은 정말 형상화를 잘했어요. 정말 농사 짓는 것 같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콩 심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변화하는 그 진법의 그 변형이요. 무용하는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연하게 그 구성을 합니다. 진법 변화를. 무대의 패턴인 거죠. 무대 패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녀자들이 콩을 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십자놀이랍니다. 십자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좀 신기한 거는 뭐냐면 분명히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전수 보유자라든지 이수자들을 보면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강릉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론 대대로 손주들한테 이 진법을 전승을 받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하고 전승했을까? 민간인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연말을 하면은 이렇게 고도의 그 전문인들도 콘텐츠화할 수 있는 이런 진법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강릉농악을 보고 굉장히 극찬을 했던 이제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랬거든요. 존수 그 선생님한테. 그리고 이건 정말 못 찍기 같아요. 그리고 못을 찍으면서 이제 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 모여서 하덕굿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봤거든요. 이건 줄인 거예요. 강릉농악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체계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상세를 거의 이제 일단은 이 춤사위가 되게 특이해요. 같은 발 같은 손. 국거리. 삼동고리예요. 삼동고리.
근데 강릉농악은 굉장히 그 전수 보전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농악이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생각보다 그 상모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고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테크닉이 굉장히 그 높은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청주농악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명 문화재예요. 그래서 그 1992년도 때 그 지정이 됐는데 전승 계보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논문을 두 개를 하나를 쓰고 공조로 책을 냈던 부분이라 제가 이건 필드워크를 나가서 직접 정리를 했던 건데 원래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예능 보유자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상세가 아까 메인이죠. 얘가 이제 이 상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길 앞잡이를 해야 되니까. 진법을 바뀔 때마다 사실 상세를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북이라든지 이제 복구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면은 강릉농악에서 말하는 소고 있죠. 소고를 복고라고 얘기를 해요. 복고. 근데 충청도에서는 이 복구가 그 복구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좀 차이가 있던 거예요. 이 여기서의 복구는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뒤에 상모를 복구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12발이 있고 이제 부세가 있는데 자, 그 자세한 건 제 소논문을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인사꾼 나오죠. 인사꾼 나오고 또 똑같아요. 멍석말이 나와요. 이 멍석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멍석을 많은 돌돌돌 많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꽃봉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두 줄 쓰기. 그다음에 또 칠성말이 한번 했다가 고사리 꺾기가 나오고 제일 지금 청주농악의 핵심은 이거예요. 벚꽃놀이. 그래서 왜냐면 이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상모의 그 길이가 2배, 1.5배 더 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청주농악 같은 경우는 이 상모 돌리기를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계속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정말 대단한 방대원이라는 사람이 30-40분을 계속 돌린다는 거지. 그걸로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어떤 그 지수성의 어떤 부분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상주박이고 요겁니다. 요거 12발이에요. 12발인데 제가 그때 했던 작업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거리는 어쨌든 자 주목 농악이 됐던 굿이 됐던 탈놀이가 됐던 기본적인 구성은 거의 다 비슷해요. 칠성 말고 2줄 쓰기 또는 3줄 쓰기, 한 줄씩 나가기. 그러나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춤은 달라요. 춤은 다른데 그 춤을 갖다가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도 이 민속놀이는 사라진다는 거야. 왜? 민중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형화하고 이걸 좀 더 체계화하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하면 그것이 전승이 되겠지만 민간 이 사람들이 다 자업이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다 다양해요. 그리고 진도 쪽으로 가잖아요. 뱃노래 하는 그 주요 무형문화재 보존의 사람들 물어보면은 어부예요. 자기 직업이 어부 또는 농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춤의 어떤 요소들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테크닉으로 본다면 강릉농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장구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여기는 그 대신 굉장히 고도의 그 삼동고리가 원래 3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3층. 그거를 구사한 지역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강릉농악은 그걸 하더라고요. 이 청주농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런 고도의 테크닉은 없지만 이 복구가 그 종이가 넓고 길어요. 그거를 40분씩 돌린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건 전문가 못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형화는 안 됐지만 이걸 토끼띠이라고 얘기를 해요. 돌 때 토끼처럼. 토끼 형상 같잖아. 토끼 깡충 뜨는 그런 어떤 형상을 보고 춤사위를 정리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자 시간이 없죠. 자 마지막 마무리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사실 이제
그 동해안 별신굿으로 필드웍을 나갔고 남해안 갔고 제주도 입춘구 달놀이 그다음에 해녀놀이 필드웍을 좀 많이 다닌 편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논문을 굿에서도 쓰고 청주 농학에서도 쓰고 그다음에 탈놀이에서도 쓰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민간 예능 우리 이제 아까 저의 표에 의하면 민간 예능인 거죠. 민간 예능 이제 민속 놀이 중에 민간 예능의 춤을 정리를 하러 다니다가 느낀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예능만 보다가 이런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쵸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콩 씹는 동작 예를 들면 바람막이 춤 뭐 바람을 막는 동작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실생활 또는 그 노동에서 나타나는 그 춤을 춤사위라고 이제 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역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좀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전문 춤을 봤던 나로서는 뭐 예를 들면은 전문 뭐 이제 이제 뭐 승무라든지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건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 몇 년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4년 5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민속무용과 이제 전통춤이긴 하나 그래서 민간 예능과 전문 예능을 다 지금 아울러서 가는데 그 맥은 하나야. 그 맥은 하나인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자 그런 어떤 조금은 시시했어요. 조금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 근데 그 반면에 뭐가 있냐면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전승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껴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동해안 별신굿의 보유자는 그 얘기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바람막이 뭐 이런 거 다 즉흥적으로 내가 이렇게 움직임의 어떤 춤인데 실제로 요즘의 관객들은 보여주기 위한 그 오리지널 그 어떤 전문가적인 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걸 못 따라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춤을 춘 사람만이 가능한데 그 동해안 별신굿도 굉장히 큰 주요 무용 문화재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자 하는 여자 춤 추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승이 사실은 흐려지는데 물론 그걸 정립하고 춤사위를 체계화는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냐면 민중의 놀이는 민중놀이로서 봐야 된다라는 거지. 민중의 춤을 굳이 전문화해서 이렇게 강농하게 콩 씹기, 예를 들면 못지기, 예를 들면 하독굿 같은 이런 어떤 민중의 그 놀이들은 민중에 의해서 전문가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은가. 그래서 민중을 대대로 내려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어떤 저의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농악무의 가치와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만큼 흥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대단한 게 그 일제 강점기 때에는 이 민속무용을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이름은 내가 짓는 거야. 사실은 춤은 사실 하나의 뿔으로 시작을 했다가 내가 오늘날 그래. 뭐 예를 들면 고전은 굉장히 발레는 아주 오래 루이 뭐 14세인가 14세 쫙 했으니까 이거는 고전 발레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이사도라 danco는 컨템퍼리지만 뭐 이거를 동시대적인 현대도 지나가면은 과거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이건 이렇게 지을 거야. 예를 들면은 전통춤은 뭐 이렇게 지을 사실 그건 우리가 만들어 갈 뿐이에요. 그 연구자들이 그 정확한 어떤 관찰을 통해서 이름을 지을 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민속무용의 교과서적인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는 없었어요. 이 교육이라는 거 사회화되기 전에는 그냥 춤 또는 무로만 해당됐지. 이거는 민속무용, 이거는 전통춤, 이거는 우리춤, 우리가 지었을 뿐인데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한국이 대단한 거는 뭐냐면 저는 자존감을 거기서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절의 시대, 뭐 일제 들어오죠, 북한 쳐들어오죠, 미국 간섭하죠. 이런 어떤 그 결절의 시대와 간섭의 시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곳곳에 이렇게 많은 농악과 국과 탈놀이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만이 가능한. 그래서 저는 이 자존감을 여기서 찾고 싶어요. 1번 섬이에요. 1번의 섬의 특징은 뭐냐면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섬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주도는요, 농악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고. 왜? 농사를 짓지 않고 본인들이 외부의 어떤 그 교통이 굉장히 고립되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징도 들고 안 쳐요. 징도 그냥 눕혀서 그냥 두들겨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지만 농사들, 예를 들면 노동무, 농사를 짓거나 고된 어떤 노동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끝난 다음에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할 때 악기는 두드렸으니까, 북도 두드리고 장구는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몇 명 했을 뿐 시대에 따른 개념은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뭐냐? 결절의 시대를 거쳤지만 그 결절의 시대의 일제강점기 때도 이 우리나라의 민속무용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연구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떻게 기록화되어 있냐면은 공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1927년도에 오늘날의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조선총독부의 그 가에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민중의 춤을 공문화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냐면 향토무용으로. 그리고 민속무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용이라는 부분이 1940, 50년도 때 교육화되면서 교육과정에 들어가고 근대 체조라고 명명하고 어떤 그 교육제도가 마련이 되면서부터 이 무용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지만 실질적으로 무용이라는 단어는 일본 단어예요. 일본의 어떤 근대 문화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무용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민족성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흥과 가무학에 대한 부분이,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이 많고 가무학을 굉장히 틀린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서 그렇게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하셨던, 학자들이 하셨던 그 추상적인 단어들이 사실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가져가시고 뭐 예를 들면 의류로 또는 뭐 IT로 무슨 강국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 강국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명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 사명감이 제가 공부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농악은 실질적으로 노작, 축원, 군사, 건립 등의 그 기능이 모두 사실은 포괄됐습니다. 포괄이 돼서 민중의 삶에서 특히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남자 구성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농사를 지입니다. 그리고 밭농사는 주로 여자들이 지어요. 그래서 어떤 민중의 삶 속에서 행했던 농악입니다. 그래서 농악을 거의 다 남자들의 춤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콩식이 들어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여자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는 공연 예술로서 점점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농악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전문성이 이제 전승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전승이 잘 돼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문성을 좀 더 첨부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또한은 좀 퀘스천이에요. 민중의 예술은 민중의 예술로서 두고 가고 전문 예능은 전문 예능으로서 어떤 전문화를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2번. 오히려 이제 강화를 할 거면 민중 예술로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있죠. 지역성 또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 이런 부분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자, 두 번째는 지역 문화 예술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방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의 어떤 그 콘텐츠와 그리고 브랜드화가 높아지고 있어서 시도 무용 문화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건지.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농악은 분명히 역사성과 학술성과 예술성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예술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농악과 이제 다음에 나오는 강강수월래도 그렇고 대동성입니다. 대동성. 자, 요 부분은 무용 교육을 하는 분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사회는 춤바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손을 잡고 어울려서 추는 춤이 분명히 엄청난 파급을 일으켰어요. 이미. 그 누구죠? 꼭지점 댄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동네 춤이 굉장히 지금 무용교육 또는 교육무용 쪽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달리 말하면 뭐냐? 커뮤니티 댄스. 커뮤니티가 뭐야? 의사소통이죠.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막 대면대면 하다가도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육적 요소, 춤추죠, 신체적 요소, 음악 듣죠, 움직이죠. 이런 어떤 커뮤니티 댄스에 새바람이 분명히 불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갖고 가야 될 소스입니다. 소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될 자산이라는 거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강사가 돼서 커뮤니티 댄스를 가르쳐. 만들 거냐? 못 만든다는 거지. 어떻게 만들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때 무엇을 이용하라? 농악과 강강수월래를 저는 이용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만큼 최고의 커뮤니티 댄스, 오늘날 그 현대적 용어로 말하는, 그리고 대세인, 그리고 교육무용의 굉장히 메커죠, 메커. 할 수 있는 대동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동성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어울림인 거예요. 어울림. 서로 나눠 갖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지역 주민과 같이 가고 그거를 기업에서 추구하는 트렌드죠. 그걸 뭐라고?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가지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농악의 가치라는 거야. 승무는 승무대로의 가치, 승정무는 전문 예능으로서의 가치, 건무는 건무 그 예능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런 어떤 커뮤니티 댄스라고 대표할 수 있는 옛날 조선 후기의 커뮤니티 댄스라고 할 수 있는 농악무라든지 강강수월래는 대동성입니다. 대동성. 근데 그 대동성을 그때 당시 조선 후기는 뭐라 얘기를 했느냐? 그것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민동락. 여라는 것은 공유하다는 거예요. 어울린다라는 그런 어떤 공유. 그래서 공유한다의 이 유자를 쓰죠. 서로 소통한다는 뜻이에요. 죄송해요. 우리의 민이야. 우리는 일반인, 같이, 동하다, 즐거움을, 여민동락입니다. 그래서 사실 축제는 여민동락이에요. 그거예요. 목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텍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는 함께 여는 세상입니다. 함께 여는 세상. 이 여민동락에 대한 단어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교육적이든 예술적이든 작품화할 수 있고 교육화할 수 있는 소스가 오늘 배웠던 농악이라는 거죠. 농악이라는 거. 그리고 강강수월래라는 거죠. 그게 주요 무형문화재로서, 시도 무형문화재로서의 또 다른 가치인 거죠. 그 또 다른 지정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오늘날의 어떤 가치적 요소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